계급의 분류 체계였다면 세상을 분류하는 체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문장에서 재분물이란 말을 생각해 보죠. 이건 물이 여러 이런 뜻이고 사람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이제 집어넣어서 물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마름질한다. 그러면 마름질이라는 말은 한자로 바꾸면 재단일 텐데 재단사, 옷감 있을 때, 텍스타일 있을 때 그 텍스타일을 이 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로 잘라서 이어서 이 옷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재단이죠. 그럼 재단이라는 것은 자르다,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서 특정한 틀에 맞게 자르는 일이 재조제. 이게 그 뜻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종 말고 일반 서인들과 사물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마름질하는 게 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를 특정한 형태로 마름질을 하려면 옷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디자인이 있을까요? 옷본, 그렇지, 고마워. 옷본이 있어. 옷본에 따라 마름질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게 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본이라는 거 기준, 본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온갖 것들을 재단한다라고 하면 기준에 따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체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텍셔넘이에요. 텍셔넘. 텍셔넘이라는 것은 분류체계라는 뜻이잖아요. 분류체계, 텍셔넘. 그럼 분류체계, 얘를 분류체계라고 하면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규정하는 거죠. 그냥 규정하는 거죠. 네이밍하는 거죠. 규정입니다. 이거를 더 넓혀서 사물까지 집어넣으면 서사, 온갖 일들까지로 확대시켜내면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일들을 분류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창의적이냐면 전혀 다른 텍셔나미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의적이죠. 그건 뭐냐면 엄지손가락이에요. 디바이스, 기기를 한 손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앱들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잡스는 커넥티드, 연결하다, 다 된다, 점과 점을 연결하다. 분류책이 없어요. 분류책이 없고 그냥 디바이스는 이 손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걸로 다 돼야 돼. 디바이스가. 이게 잡스죠. 잡스의 텍셔나미는 엄지손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애플사의 스마트폰은 갤럭시보다 작죠. 근데 애플사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갤럭시를 못 쓰죠. 다 다시 아이폰 돌아갑니다. 왜? 이 디바이스의 기준, 엄지손가락의 기준에 길들어져. 그래서 잡스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텍셔노미를 거부했고 전혀 일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텍셔노미를
거부하고 손가락 길이, 엄지 손가락의 길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갤럭시를 쓰는 사람 다 이러고 있지만 아이폰 쓰는 사람은 이러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정보와 기술 시대가 되면 텍시오노미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텍시오노미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은 에디트, 편집 기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로지, 에디터로지, 에디팅을 하면 돼. 에디팅을 할 때 이 에디팅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까? 논리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의 심리, 사람의 행위, 사람의 감정을 잘 보면 그 감정이 모두 다 동의할 만한 감정을 읽어내면 텍스처남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에디팅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텍시오나미인데 이 텍시오나미의 첫 번째 특징이 네이밍, 명명하게, 명명하게 이름을 규정하는 거죠. 명명합니다. 명명한다라는 것은 네이밍을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인데 규정하고 정의하는 일들은 정치학에서 최고의 고도의 요소입니다. 제가 이 월드컵 때문에 집에 텔레비전 이만한 걸 사서 넷플릭스를 깔아서 보는데 그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바다 한가운데 이제 공화국을 세운 거야. 세웠는데 그 이탈리아의 정부의 그 수상하고 장관들이 얘가 그걸 세워놓고 유엔에 가서 이걸 공식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그날 이탈리아 애들인데 젊은 놈들인데 실화다 이거. 네. 거기서 그 장관하고 그 총리하고 대화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전 넷플릭스가 아직도 그게 뭔 얘기가 이게 나오냐? 실화라고는 말이야.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장관과 총리가 얘기하는 거. 내가 무솔리니 얘네들 그 전체주의를 끝내고 공화국을 만들 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헌법, 명령체계, 법규를 3개월 동안 우리 밤새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다 그러한 명령체계, 규정집, 법령체계였다. 이렇게 말이야. 쟤네들은 그것도 안 만들고 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명명하는 거, 규정하는 거, 정의하는 거 이게 정치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든, 홉스의 리바이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전체가 번역되어 있지 않고 3분의 1만 번역되어 있는데 리바이든의 3분의 2는 뭐냐면 다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고 명제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 명제는 이러한 성격을 띄어야 하고 쭉 리바이든의 내용이 3분의 2가 그거예요. 그러면 리바이든에서 3분의 2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집, 규정집, 법률집을 어떻게 구성하고 생성해야 하는지를 쓴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얘를 만약 텍시오노미라고 한다면, 분류의 체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책들, 심지어 핸드폰 새로 샀는데 딸려온 설명서, 조작법, 다 명령어예요.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천계문 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화되는 책에서 쓰여있는 학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언어는 명령어이다. 모든 언어는
규정집이다. 모든 언어는 명령 체계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어가 성립되려면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야 돼요. 신쌤 그 공무원인데 신쌤 그 행정 처리할 때 규정집에 따라서 하죠. 절대 벗어나지 않죠. 규정 다 돼 있어요. 어떤 규정도 벗어날 수 없어요. 얘가 그래요. 이 세상을 분류하고 체계짓고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명명하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규칙들을 다 만드는 게 얘예요. 그래서 네이밍이에요. 네이밍이 얘입니다. 분류, 텍시오나미가 얘고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자를 보면 솔례 정명, 법자, 본호의 예, 솔례의 정제, 건적 유형, 시위 직업 그랬네요. 이거 문장을 좀 써볼게요. 작성 응? 교수님이 잘 애용하시는 만년필 쓰셨나 봐요. 딱 보죠. 하나, 볼펜이 아닌데. 응. 그런 거예요. 쭉 봅시다. 예, 솔이라는 건 그늘이다. 통수라고 그러잖아요. 얘를 가지고서 명을 정해. 목적을 명해. 얘를 따라서 네이밍을 정해. 그래서 법이란 예의 근본에 솔례의 정령, 예를 따라서 형벌을 정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예에 비추어서 명령을 정해. 예에 비추어서 형을 정해. 그러면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자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정명이잖아요. 이름을 바로 세웁니다. 이름을 바로 잡습니다. 왜 정명이 필요했어요? 전국시대 공자 당시에 예약이 붕괴됐으니까 대부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거나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나니까 예약이 붕괴됐죠. 그래서 물어요. 공자한테 위나라 왕이 어쩌면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정치에서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왜 정명입니까? 명부정. 이름이 바르지 않아서 혼란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난리를 극복하는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름을 무엇으로 바로잡아요? 예로요. 예로. 그럼 다시 군이라는 것은 지위이잖아, 지위. 위명이에요, 위명. 지위에 대한 이름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고, 이건 답고잖아요. 그렇게 번역하잖아. 답다라는 것은 직이에요. 직에 맞는 군,
분을 행해야 돼요. 직분 그러잖아요. 이걸 위명 그러고 위명 직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자라는 위명을 얻은 사람이면 천자라는 직에 따른 예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군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신은 신하라는 위명이 있으면 신하라는 직분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위명이 있으면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명이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게 어떤 걸까요? 아버지 위명을 가지는데 아버지 직분을 못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하인데 내가 신하인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임금 짓을 안 해. 제가 왕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위계, 이 하이어르키가 작동했어요? 안 했죠. 안 해요. 왕인데 얘기해보니까 홍군, 멍청해. 난 신한데. 어째? 제거. 내가 왕.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는 게 춘추시대예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정명을 해야 돼. 얘를 지켜야 돼. 얘의 하위 불교 체계가 명이니까 네이밍 하는 거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설예자 정명이 주야라. 그 문장의 마지막을 봅시다.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설치한 것, 얘라는 것을 설치한 것은 얘를 설치할 때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이름을 바로 잡는 게 핵심이 된다. 그러면 얘라는 것은 정명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일치되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공자는 자기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켜야 한다. 정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예라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예는 명령어 체계이자 행정법 규정주의다. 자. 예를 다루는 책은 주례, 의례, 예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들 책의 특징은 규정 정의에 있다. 천자, 제후, 대후, 사 등등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들의 직과 군, 맡은 일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보면 군, 천하왈 천자, 천자에 대한 정의예요.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을 천자라고 한다. 조제후, 제후들의 조회를 받는다. 천자의 직이에요. 분직, 수정, 임공, 그들의 직분을 나누어 주거나 정치를 내려주거나 공을 맡기거나 하는 것이 천자의 사가 돼요. 그 다음에 천자가 스스로를 여일인, 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천하에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1번 천자에 대한 정의이고 그 내용은 천하를 소유하고 왕노릇을 하는 존재라는 정의이고요. 두 번째 천자의 직에 대한 정의인데 그 내용은 제후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조회를 받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천자의 일에 대한 정의인데 그 내용은 제후를 관리하고 임명하고 정사를 펼치며 공운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것이며
네 번째 천재 군인데 나 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가 천자라는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럼 제후의 관점에서 천자를 보면 제후가 천자를 초래하는 규정. 제후 견 천자왈 신모 후모. 제후가 천자한테 가서 말할 때 신 누구 누구 후 누구 누구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스스로를 칭하는 것 자칭의 제후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천자지로 천자의 오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외왈 자기 나라가 아닌 밖에서 자기 제후가 스스로를 말할 때 공이라고 말해요. 공 나는 공.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는 군 임금 군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써야 돼요. 용어를 제후가 천자 이렇게 쓴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 규정을 또는 외부가 규정해 준 것 스스로의 규정을 그가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 예의 규정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예의 규정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선생님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자기 상관, 자기 부하를 호칭할 때 그 직위에 따라서 부르는 방식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공무원 사회?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불편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뭐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거 몸에 배워서 안 불편하다. 안 불편하대. 그럼 뭐야? 세뇌된 거 세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응.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몸에 배웠다는. 이 전까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그냥 아래 직원들도 무슨 주임 그랬는데 지금은 다 주무관으로 바뀌었어요. 다 주무관이라고 부르죠. 주무관은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 네. 사무관은? 사무관은 사무관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과장님, 동장님, 5급 사무관. 과장, 동장 이렇게 부르고요. PSAT 5급 사무관 시험을 내가 한 9년 출제를 했는데 돈을 많이 줬어. 살림살이 바꾸시려면 그만 들어갔습니다. 돈을 많이 줬어. 어쨌든 이 예라는 게 외부적이거나 어떤 관계 안에서 권력적인 어떤 신분적인 계급적인 정치적인 담론이잖아요. 그 담론을 내가 그거를 체화시켜요. 체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셸 푸크라는 사람이 감옥의 탄생에서 그렇게 말하죠. 생체 근력이 작동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체 근력에 동화된 것. 파놉티콘이에요. 파놉 TC 파놉티시즘이라고 판옵티시즘. 판옵티시즘이 되면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인간은 죽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시각들이나 근대에 들어와서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이 체화돼서 그 생식을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고 지키기 시작하면서 근대인의 죽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요. 근대인 놈은 죽었다. 그러면 스스로 입법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입법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죽음이. 근데 이 파놉티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얘도 그래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와 국가 경영에 관해서 좀 알아봅시다.
주나라 주공에 의해서 예라는 것이 정의되고 주공에 와서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성립되고 분봉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왕과 신하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적서, 적장자와 서장자, 적장자만 왕위를 계승한다는 적서 제도가 만들어져요. 주공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공으로부터 탄생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주공으로부터 얘가 만들어지고 탄생하면 그 얘가 주공으로부터 만들어지면서 주공이 노나라의 공작으로서 천자에 의해서 분봉된 사람이고 주공 당시에 그러니까 주공하고 무왕하고 지하고 싸워가지고 상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무왕이 얼마 안 있다 죽으니까 무왕의 아들 성왕을 세웠는데 얘가 어려 조카가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하는데 조카는 어린 왕이라서 종교적 의례, 예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나라가 주나라의 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이 그러한 의례나 예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노나라가 주나라의 전장을 다 소유하느냐? 그건 성화의 의리니까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공자 같은 사람이 노나라에서 나왔을까? 당연히 주나라의 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예학 전장이 노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강한 그런 문화적 영향을 펼쳤죠. 그래서 주나라가 주공 이후 얘는 귀족의 전현물이자 정권이자 규범집이자 명령어집이다 이렇게 형성되면서 국가 경영의 원리가 돼요. 얘가. 그래서 그 경문이 부례 상하지기야 천지지 경이야 민지 소위 생양 위국지에 얘란 상하 계급의 별이가 되고 천지의 시줄 날줄이 되며 백성이 살아가는 까닭이 된다. 위국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예로 산다. 부례 천지경 지지의 민지행야라 예란 하늘의 별이고 땅의 마땅함이며 백성의 행함이 된다. 그래서 얘는 국가 경영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예로서 다스린다. 예치라는 거고 예치, 덕치, 법치 설마 세 가지만 구분을 좀 해보자고요. 귀족들한테는 당연히 얘가 속하니까 귀족들 관계는 얘로 다스리죠. 얘가 중심이 되겠죠. 그럼 덕치는 뭐야? 덕으로서 다스린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상하.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귀족이겠죠? 덕치는 백성이겠죠? 네, 귀족이 그렇게 백성. 이것도 백성이겠죠? 백성을 다스리면서 덕치를 한다? 무슨 말이야? 백성의 덕을 베푼다고? 진짜로? 몰라? 우리 덕을 받아본 적이 없어?